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상담소에서 직접 핫라인을 받고 그리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있는 정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뉴저지 주민이에요. 버킹 카운티 주민이고요. 교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찾아뵀어야 되는 이 목사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화면적으로 보는 아주 행복한 결혼식 사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진을 먼저 시작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사실 눈물이 나는데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물론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티메이트 파트너 바이런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부부나 연인들의 친밀한 관계 또는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힘과 권력을 이용 무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학대를 가하고 위협하며 고립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언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육체적 폭력, 정신적,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육체적 폭력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상해를 가할 때 육체적 폭력이라고 하고 때리기, 목 조르기, 그리고 물건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육체적 폭력이 되고요. 정신적, 심리적 폭력은 희롱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상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협박일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 고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 뭔가 건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스토킹, 희롱, 그리고 고립시키는 것, 피해자에게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 걸 통제하는 행위들 모두 다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 폭력이라고 분리되고 있고요. 언어적 폭력은 또 당연히 이렇게 말로 계속적인 비난, 그리고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오함지르기 등 이런 상해들을 언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폭력으로 한다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할 때는 저희는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경제적 폭력은 당연히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할 때 경제적 폭력이라고 하고 또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주지 않을 때, 돈을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독립적인 일을 위해서 배운다든가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행위를 모두 경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안에서 또 특별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이민서류 영주권이나 서포트를 위한 서류 지원을 거부할 때 그것도 경제적 폭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발생 빈도를 보면 미국 내에서 행해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분당 2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미국 내에서 3명 중 1명의 여성, 4명 중 1명의 남성 가정폭력 피해 경험합니다. 네, 그리고 5명에 1명의 여성, 7명 중 1명의 남성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사실 통계가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통계가 많지는 않은데 2007년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30%의 한인 이민 여성 배우자로부터 육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25%는 심각한 육체적인 부상을 경험하고요. 72%의 한인 이민 여성이 정신적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폭력이 광범위한데 폭력이 정해고 광범위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72%의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의 한인 이민 여성이 일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그러나 한인 이민 여성 피해자 중 27%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낮은 신고일인데요. 아시겠지만
결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부족, 그리고 책임 전가. 사실 우리 문화 안에서 제가 만나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갈등들이, 이것이 내가 받는 것이 가정폭력인가에 대한 심한 혼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관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공권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신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조치로, 저희 센터는 비밀 보장, 그 센터 주소나 저희 카운슬링 할 수 있는 저희 장소는 피해자 애들에게만 오픈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정폭력이 그냥 일반 부부 관계와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의 힘과 권력, 무력의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가정폭력의 단계, 보편적인 가정폭력의 관계에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돼요. 지금 이게 사진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세 가지 단계를 반복해서, 첫 번째 긴장 조성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격렬한 폭발, 그리고 허니문 단계 이렇게 있는데, 긴장 조성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그 피해자의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를 고립시키거나 애정 없는 거부, 그러니까 돌변하는, 갑자기 그 긴장 조성 단계를 만드는 그런 단계이고, 그럴 때 배우자는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침묵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격렬한 폭발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폭행이 일어나는 상태를 격렬한 폭발이라고 하고, 때리거나 숨막히게 목을 조르거나,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거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피해자들은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을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 부르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경찰을 자기 스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 상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고 나오면 허니문 관계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가해자가 꽃을 보내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용서하는 단계라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다시 성관계 요구를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어떤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일어날 때 성폭력도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간청하고, 이랬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관계에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계에 오면 경찰 신고를 취하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않겠구나.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거죠. 사실 이런 악순환되는 악순환되는 이 단계가 계속 지속되면서도 이분들은 폭력이라는 당신 스스로의 능력이 이게 폭력이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피해자들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가해자들이 행하는 힘과 권력의 그런 행동, 무력의 지배인데,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많은 학술적인 이론도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 대물림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가정폭력은. 그래서 가해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학대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확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단계로 나눠지는 긴장 조성 단계, 폭발하는 단계, 그리고 허니문 단계가 결혼을 시작으로부터, 아까 보신 사진, 결혼식 웨딩 사진 시작으로부터 계속해서 긴장이 쌓이고 폭력을 가하고 일시적인 진정 기간이 있고 또다시 긴장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력의 소용돌이라고 하는데요. 힘과 지배에 박히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쓰는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한 이론으로,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계획적인 것이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자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자체도 문제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남편은 화가 나 있어, 내 남편이 술 먹으면 그래,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신화들을 보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있었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은 모발적으로 화가 나서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나르는 것으로 심각하지 않다. 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행동으로 내가 선택해서 상대, 힘이 없는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정폭력은 신체 학대만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체 학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인 학대가 반복된다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 피폐해진 피해자는 다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학대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가 있고요. 가정폭력은 특정한 가정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 그리고 사회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레벨 여하하고 어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남성만 학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가정폭력을 얘기할 때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으시니까 억울해 하시는데 남성분들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명 중에 1명은 남성 학대자가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학대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교정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학대는 중단될 것이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폭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피해자들이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학대자가 사용하는 정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대자가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대를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버겐 카운티 안에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는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의 영향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가정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까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통계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동학대는 50% 미국 내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50% 한인 가정에서 신체적 아동 학대가 발생된다고 하고요. 제가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80%가 부모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73%, 74% 한인 이민 여성 신체적인 아동 학대 경험. 정치적인 아동학대 경험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문화가 학대에 얼마나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냈던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를 경험한 결국은 가정폭력을 부부간에 부부간에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결국은 성인이 돼서 당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노인학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학대도 10%까지 가까워지는 추세인데 학대자의 47%는 피해자의 성인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가정폭력의 영향은 가정 안에서 세습되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뉴저지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복되는 거를 많은 케이스가 있으시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신질환 당연히
글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정신질환, 사실은 이런 폭력적인 이런 그 구별되지 않는 가정 안의 가정 폭력과 관계 문제 구별되지 않는 우리 사회적인 폭력이 사실은 정신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피해자인 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안증, 중독증. 우리 부모님 저희 센터에 오셔서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들이 건강한 자녀 양육을 받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부분들이 관계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센터에 오시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상담을 하면서 쉐어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당신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한 클라이언트는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행위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 내 친정 부모한테는 얘기하기 힘들어서 시부모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어떻게 하겠니? 네가 참고 살아야지. 아니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어떤 조언들로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셨는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안 되겠다 하셔서 미국을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미국을 오셨는데요. 저희 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너무 자기는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도움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 저희 클라이언트들 많은 분들은 피해자 책임 전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다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 때리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또는 당신의 남편에게 돌아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을 산 제사로 부르셨습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아니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네, 보통의 부부 관계 문제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앤서를 찾아야 되는데 폭력이라 정의된다고 하는 사건은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거기에 영적으로도 엄청난 혼돈 때문에 그 믿음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안전한 계획을 할 수 있을까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가정폭력은 미국 안에서 범죄로 정의해 놓이는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험한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나의 성도가 응급한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응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 살아오셔서 정신적으로 힘드실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폭력적으로 그런 응급한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준다. 상황,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고 경청한다. 사실 많은 부부관계에 이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보시고 폭력이다라는 폭력이 정의되는 사건이다 할 때에는 조금 더 피해자를 믿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피해자는 편안해하고 조금 더 오픈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는 사고 상황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을 하고 폭력, 그리고 응급폭력 상황에 대처한 피해자 본인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계획을 세움인데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폭력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정말 위험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민 서류나 소량의 돈이나 자동차 키 등을 따로 보관하게 이렇게 저희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미리 좀 안전 계획을 같이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폭력의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부부 상담입니다.
결국은 부부 상담을 시도했는데 이 남편이 뭔가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인 거를 부부 상담 안에서는 알 수 없는데 집에 가서 다른 행동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부부 상담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교회 밖의 정보를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범죄라고 정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폭력이라고 한다면 교회 밖의 정보를 찾아서 그게 훨씬 더 지금 당장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그 피해자를 위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정폭력 전문기관으로 문의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실은 아동학대는 미국의 맨데토리 리포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적 신고의 제도가 있는데 성인 폭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응급 상황일 때 저희가 911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집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선택은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피해자 본인의 선택을 위한 지원을 그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떠나기 위해 관계를 그만둔다면 떠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과 안전계획 수립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저희 센터에서 핫라인을 받아서 케이스가 돼서 오신 많은 분들은 이런 그 개입 방법, 이런 플랜을 짜는 일들을 시작으로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런 그분의 그 상황 안에서, 그분의 처한 상황 안에서 그분에게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감정적인 지원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저희 핫라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핫라인이 있는데요. 핫라인 5시 이후에 아침 9시부터 근무 시간에 저희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요. 5시 이후는 저희 핫라인 봉사자분들이 전화를 받아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긴급 상황과 아니면 긴급 상황이 아닌 상태로 분류가 되고요. 긴급 상황일 때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핫라인 백업 선생님께 보고하고 저희 그 핫라인 봉사자들을 전화를 받는 봉사자들 그 뒤에 백업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응급 상황을 핸들링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non-emergency call이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수집해서 다음날 저희 카운슬러들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미국에 와서 제가 이민 와서 다른 한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목격했던 게 있는데 911에 신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우신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사건이다, 어떤 응급 상황이다, 그냥 옆에서 경찰을 신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응급 상황일 때는 어떤 피해자가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레코멘드 할 때는 힘드시겠지만 911에 신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들이 힘드신다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인지 어세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또 저 뒤에서 상담사들, 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발표한 질문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